안녕하세요. 애청하는 채널에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너무 신기하고 설레네요. 누구에게 제 삶에 대해 마음껏 털어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늘 가슴 한켠이 꽉 막힌 듯 답답하기도 하고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감히 엄두도 못 낼 삶을 살아온 지 벌써 5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제게는 엄마가 두 분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 둘 다 가짜 엄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엄마는 가짜가 맞고 다른 한 엄마는 가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지만요. 사생아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제가 바로 그 사생아예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를 위로해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저는 그 누구 하나 제 탄생을 축하해준 이 없이 나고 자랐어요. 거기다 저는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세상은 제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살면서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전생에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도 순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는지 정말 누구라도 원없이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대상이 없으니 그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저를 지극히도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치료 잘 받았다면 어쩌면 완쾌해서 멀쩡히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다리. 사람들의 관심 따윈 받아본 적도 없는 사생아인 제게는 다리를 치료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 다리로 저는 참 악착같이 살아왔죠. 저는 동네의 한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던 할머니는 홀로 저를 키워주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친부모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말을 얼버무리면서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야 하고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그늘이 되어줄 부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을 너무 저의 흠이라고 여기지는 말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다고 저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잘 키워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저 너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냥 옆집 아이처럼 대해주었죠. 하지만 그게 서운하거나 속상한 적은 단연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어렸을 땐 말이죠. 저도 적당히 눈치껏 행동하다 보면 부딪힐 일은 생각보다 없었으니까요. 그냥 남의 자식인데 잠잘곳 제공해주고 뜨신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감지덕지였어요.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건강이 안 좋아진 할머니께서는 제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모가 대신 되어주지는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해줄 수 없다는 말도 꼭 하셨죠.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아져 생각이 많아지신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할머니의 너무 큰 짐이 되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었어요. 할머니는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죠.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저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잠을 잘 때는 밥값도 못한다면서 잠만 처잔다면서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아픈 다리를 툭툭 걷어차는 등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보면 정을 떼려고 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네요.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할머니와의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내다 보니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할머니께서는 제가 18살이 되자마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아무리 싫다고 고집부리고 애원해봐도 소용없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설득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되려 제게 상처되는 말들만 퍼부어댔죠. 할머니, 저 시집가기 싫어요. 지금보다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더 열심히 집안일도 할게요. 제발 저 내치지 마세요. 내가 다 늙어서 이 아픈 몸으로 니년을 언제까지 챙겨주리? 반망 축내는 식충이 나도 이제 버거워. 어디 몸이라도 성하냐? 치다리 하나 맘대로 못하는 불구주제. 데려간다는 곳 있을 때 가야 될 거 아니여. 이제 나도 목숨 붙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편히 좀 살다 가야 하지 않겠냐고. 결혼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는다는 것이 더 끔찍했기에 저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저를 낳은 부모도 버린 저를 생판 남인 할머니는 더 내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제가 결혼에 대한 거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를 더욱 지독히도 구박했고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고 뜻을 따른다면 나중에 힘든 일 생겨 자신을 찾아왔을 때 친손주처럼 대해줄 것이라고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절 겁박했어요. 참, 저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죠. 요즘처럼 세상이 좋아진 후였다면 하지 않겠다고 바라기라도 해봤을 텐데. 그렇게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는 저와 전반적인 수준이 비슷한 남자였지만 더 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못 배운 저보다 훨씬 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신병도 앓고 있었죠. 제가 할머니의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남편도 시부모의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남자 구실을 못해 입양을 해온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신우도 2명이나 있었는데 신우들 또한 입양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시무가 참 좋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착각도 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이렇게 많이 입양해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남의 손에 자란 저는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보지 못해 저는 평범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컸었기에 결혼을 한 이상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실현하기엔 큰 무리가 많았어요. 학벌이 짧아 배운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저를 지켜줄 부모가 없는 데다가 가진 것조차 없는 채로 제 몸 하나 덜렁 가지고 시집을 왔으니 저는 그 집에 가족의 일원이 아닌 노예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몸이 성하지 못했고 제 남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둘 다 제 앞가림하기는 글렀으니 임신은 꿈도 꾸지 말라고 시모는 이세도 갖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으로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고 말이 혼인신고지 냉정하게 따졌을 땐 노예계약서였던 거죠. 이렇게 인생의 제 2막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이야 21세기이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 버렸던 거죠. 저는 쥐뿔도 없이 시집을 갔으니 분가는 꿈도 못 꿨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누이까지 다 함께 살아야 했고 몸이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아픈 시부의 병수발까지 다 들어야 했어요. 시부는 젊어서부터 건강이 썩 좋지 못했고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져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제대로 거동도 불편했을 정도였죠. 시모는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부를 제가 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평생 아빠 없이 살아왔으니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라더군요. 이 정도가 끝이라면 제가 저를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수발 들면서도 집안일은 모조리 제가 하는 것은 물론 시모와 남편도 모자라 시누이들의 끼니까지 삼시세끼를 매일 같은 시간에 챙겨줘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는다 치면 시모는 제게와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것 하나 딱딱 시간 맞춰 못하냐면서요. 거기다 한 밥상에서 저와 겸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다 먹고 나면 먹으라더군요. 저는 성한 반찬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어요. 식구들이 남긴 반찬을 꾸역꾸역 먹어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도 시모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도 모두 견디며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시모는 제 앞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까지도 모조리 빼앗아갔죠. 그렇기에 시집을 온 후에도 저는 늘 빈털털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삶이 제 목을 졸라오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어 가족들 몰래 도망을 여러 차례 쳐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저를 붙잡으러 오시더라고요. 도망갔다 걸려 붙잡히는 일이 반복될수록 시모는 저를 더욱 못살게 굴었어요. 진짜 입에 담기 험한 말들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러다 몸이 아프던 시부가 돌아가셨고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때 시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 일을 하나 덜었다는 생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이제 시부도 없으니 시모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돼지를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시모의 친척 중 축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시모에게 넘겨준다고 했다며 하루빨리 내려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전에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모가 돼지를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보나마나 그곳을 따라가면 축사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제 일이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여 저는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평소라면 너 따위의 의사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깡그리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절 대했을 테지만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쿨하게 가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다른 계획이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눈을 깜빡한 것 같은데 이미 제 몸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모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와 있었죠. 분명 밥을 먹는 것까진 생각이 났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어요. 시모와 시누의 꿍꿍이는 바로 제가 먹을 음식에 무언가를 탔던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정말 무지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 끌려가 축사일과 농사일을 하게 되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을 정도로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제가 농사를 하고 축사 관리를 할 때 시모와 시누들은 자기들끼리 종일 희희낙낙 시간을 보내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 고생하는 제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진짜 땀 냄새를 집안에서까지 풍기면 어떡해. 더러워서 못 살겠어. 어떻게 사람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냐고. 진짜 역겹다 역겨워. 죄송해요 형님. 식사 때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썩은 내 맡으면서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너 집안에서 밥 먹을 생각 말고 대충 차려놓고 빨리 나가. 반찬은 또 이게 뭐니? 내가 우리 대접을 이따위로 하라고 널 여기까지 데려온 줄 알아? 그래도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구나. 그래도 축사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
네, 어머님, 감사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신우들과 시모의 비율을 맞추며 이날도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들에게 순응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방심하게 만든 후 도망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모의 입에서 처음으로 저를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더욱더 축사의 일을 위해 힘썼어요. 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처한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믿게 해야 하니까요. 제게 여전히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며 톡톡 쏘아대긴 하지만 그 전보단 부드러워짐을 느꼈어요. 특히 시모는 저를 감시하는 횟수가 확 줄었죠. 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슬슬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기에 더욱 힘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방심하는 틈을 타 오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끝내고 뛰쳐나왔지만 하필 대문을 지키고 있던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시모가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대로 수를 썼던 것이었고 제가 언제 도망칠 줄 몰라 남편에게 문지기 역할을 시켰던 것이었어요. 힘겹게 일을 마친 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던 날이 많아 남편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제 잘못이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 손에 붙들려 축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곧 이 상황을 시모에게 알렸고 시모는 붙잡힌 저를 보자마자 사정없이 걷어차며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한가득 쏟아냈어요. 어머님, 다신 도망가지 않을게요. 일도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인연이 감히 또 도망칠 꿈일을 해? 이게 일 시켜주고 밥 먹여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 배응망덕한 것.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 새끼면 네 형편에 걷어준 나를 이따위로 무시할 수는 없어. 이럴 거면 맞다가 죽어서 도움이라도 되는 돼지로 다시 태어나든가. 이 우리 집 돼지보다도 쓸모없는 년. 어머님, 아파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너 같으면 용서가 되겠냐고. 일 좀 열심히 한다고 칭찬 한번 해줬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넌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동물이든 사람이든 정신 빠진 것들은 쳐맞아야 말을 듣는다니까. 어디 오늘 먼지 날리게 맞아봐. 네 년이 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야. 그렇게 제가 시모한테 두들겨 맞아 정신이 혼미해져 갈 즈음 축사문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는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이장은 시모와 같이 이곳 고향에서 함께 나고 자라 서로 잘 아는 사이였죠. 어린 시절 숨기고 싶던 과거나 자신이 한 행실들까지 모조리 다 알고 있을 만큼 비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 마을 이장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거칠게 축사문을 두드린 바람에 시모는 저를 해하는 것을 잠깐 멈추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살았다 싶었죠. 그때 시모를 찾아온 마을 이장이 마치 구세주 같은 느낌이었네요. 마을 이장이 문을 열라는 재촉에 시모는 축사의 문을 열었고 그런 시모를 보자마자 난데없이 마을 이장이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왜 자신의 뺨을 내리치냐며 노발대발하자 이장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팍 인상을 쓴 채로 입을 열었어요. 갑순이 너, 지금 네가 걷어차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며느리가 아니라 네 딸이란 말이야 이거사. 뭐? 이 자식이 야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노망난 소리를 해대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신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네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네 과거를 잘 되짚으면서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 이야기는 한참도 전에 시작된 거니까. 이장은 그렇게 말을 이어갔고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에 경악해 저는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이장의 말을 쭉 들어보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이장은 자신이 옛날 동네 어르신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계속 비밀로 해오다가 저를 대하는 시모의 행동이 도가 지나친 걸 보고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라며 시모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태 시어머니라고 부른 이 사람이 실은 제 친엄마인 사실만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친엄마를 시모로 모시게 된 그 이유 또한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여태 시모라고 부른 제 친엄마는 15살 때 괴한으로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를 16살 때 낳게 되었대요. 그 당시엔 지금보다도 더 유교 사상이 엄격해 이런 범죄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고 꺼내봤자 당한 여자만 손가락질을 받을 시대였기에 외할머니는 시집도 안 건 어린 딸이 애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출산을 하다가 애가 죽었다고 친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엄마는 당연히 외할머니 말대로 진짜 애가 죽은 줄로만 알고 외할머니가 점지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던 거죠. 하지만 저는 버젓이 살아있었고 외할머니는 그런 저를 아는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에 보내버린 것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상태라 더더욱 저를 죽은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더군요. 태어나도 사람 대우 못 받고 살아갈 아이를 자신의 딸이 키워야 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친엄마가 시집을 가고 저한테는 시아버지인 사람이 남자 구실을 못해 임신이 안 되는 바람에 양자까지 입양한 것을 알게 된 외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께 사정해 이 집으로 시집을 보낸 거였어요. 외할머니는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나마 친딸인 저를 며느리로 삼게 해 자신의 딸이랑 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을까요? 외할머니는 본인 입으로 저를 죽여놓고 또 한 번 저를 손으로 죽인 셈이니까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당연히 친엄마에게는 밝히지 않았고 제가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른 제 친엄마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가진 구박하며 못살게 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며 거의 바닥에 드러누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친자검사인지 뭔가 그거를 해보자고 소리를 쳤어요. 저 역시 마을 이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부정했기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친자검사를 따르기로 했죠. 검사 후 친엄마인 시모는 그 전처럼 저를 막대하지는 않더군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시누이들과 남편은 이전과 같이 저를 대했고 그런 시누들을 되려 시모가 말리기도 했어요. 참 가증스럽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쌓여가던 차 친자검사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간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이 사람과 99.99% 친자가 일치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했고 알고 있는 신이란 신은 모두 불러대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우려했던 결과는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그 결과지를 받은 순간 친엄마는 실신에 쓰러졌고 저는 친엄마뿐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미친 듯이 원망이 되더군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당하며 도망치고 또 도망치려던 게 거기다 저는 부모도 없이 남의 손에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삶 속에서 오로지 제가 한 선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듯이 힘들어하는 친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가짠고 소름 돋게 치가 떨렸어요. 그렇게 40년을 넘게 저를 괴롭혀오는 것을 즐기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 모든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며 하는 말이 고작 친엄마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정말 그런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뭐라고 목숨을 끊는 건가요? 죽고 싶은 건 바로 전데요. 친엄마의 행동이 저는 무례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욱 용서할 수 없어 처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화를 친엄마에게 쏟아냈어요. 뭔데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냐며 저를 괴롭혔던 게 당신의 하찮은 목숨 따위로 용서가 될 줄 아냐며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제 말에 친엄마는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 아니냐며 본인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하겠냐고 말하더니 제가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은 자기가 아닌 외할머니라더군요. 외할머니도 당연히 원망스럽지만 제게는 친엄마도 똑같이 밉고 원망스럽고 또 혐오스러웠어요. 단 한 번도 저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 해본 적 없고 어떻게 괴롭히면 더 재미있을까 그 궁리만 하던 사람이니까요. 친엄마가 아니라도 저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친엄마의 단 한마디조차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동안 제가 자신의 친딸인 걸 몰랐어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며 괴롭히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 것 자체가 내 친엄마는 인간 쓰레기라는 사실이니까 절대 용서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입양을 한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물고 빨고 했으면서 자기 배로 낳은 저는 그렇게 하대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끔찍하고 싫었어요. 당장 이혼하겠다는 저를 차마 말리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제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이혼이네요. 어차피 남편 놈은 친엄마의 진짜 아들도 아니고 입양한 남의 자식이니 근친관계는 없었기에 그날 이후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아 그 지긋지긋하고 족쇄 같던 윤씨 호적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내기까지의 말씨름은 어김없이 이어지더군요. 이제라도 그간 못했던 엄마 노릇 좀 하면 안 될까? 그렇게라도 네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서서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못 느껴본 부모 사랑, 이제라도 분에 넘친다고 생각할 만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엄마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당신이 지난 내 40년, 아니 내 57년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내 인생 다시 못 돌려놓잖아. 이미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무릎 꿇으면서 석고대지 한다고 뭐가 달라져? 죽은 외할머니 탓에 몰랐다며 스스로를 두둔하지 마. 그거 다 핑계야. 당신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요. 그리고 죽어서도 저승에서라도 죗값 다 받아야 돼. 그동안 나한테 해왔던 파렴치한 행동들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 함부로 죽지도 마. 하늘이 정해준 명만큼 살면서 지옥을 맛봐.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고 느낄 만큼.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그런 악담을 퍼부을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원망스러워도
말이 지나친 거 아니니? 돌고 돌아 이제야 만난 네 친엄마라고 난. 내 친딸 한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다는 말은 당신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인성이 바닥인 친엄마를 둔 내가 너무도 불쌍하고 이만큼 굳굳이 살아온 내가 그저 대견할 뿐이야. 당신이 내 친엄마라도 변하는 건 없어. 말을 섞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치욕스럽다고. 당신 입 밖으로 내 이름 석자도 내뱉지 마. 당신이 친엄마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 저는 그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모와 자식의 연이 이렇게 질긴 건 줄 태어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친엄마의 고향인 시골에서 상경해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또 찾아왔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불편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끙끙 앓던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저를 찾아온 엄마는 제게 시누이와 남편을 다 떠나보내고 단둘이 시골에 내려가 함께 지내자고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갖은 수모를 겪은 제게 할 말인가요? 거기다 제가 친자식인 걸 알고 신우와 남편을 내친다니요. 정신병까지 있는 남편을 아는 분을 통해 장애인 요양원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서 그들의 뒤치다꺼리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한결같은 인성에 진저리가 나더군요. 저는 친엄마에게 당신이 몇십 년을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품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 터무니없는 소리 하려고 제가 있는 곳까지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후 또다시 친엄마가 찾아올까봐 이사를 가버렸어요.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흥신소를 통해 또 저를 찾아냈더라고요. 이렇게도 지독한 사람이니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거겠죠? 흥신소를 통해 제 거처를 알아내고 찾아왔을 때는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찾아오는 게 뭐라고 이사까지 해서 돈까지 들이게 해. 엄마가 말해본 건 생각해봤어? 시골이라고 해도 축사나 농사일 말고도 다른 일 많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네가 애들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걸 반대해서 같이 지낼 거야. 딸들이랑 아들한테도 너 대하는 태도에 대해 신신당부했어. 같이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 관계가 조금은 괜찮아질지 모르잖아. 엄마는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누가 나 찾는다고 돈 쓰랬어? 내가 싫다잖아. 왜 이래요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제발 좀. 이제라도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게 냅두라고. 이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딸한테 엄마 노릇하면서 남은 여생 살게 해달라는 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니. 남은 생이라도 너랑 가까워지는 게 내 바람이야. 그건 당신 바람이고 나는 지금이라도 세상과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정말 당신이 내 친엄마라면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라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나 다시 이사 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요. 그렇게 장장 5번의 끈질긴 친엄마의 사투 끝에 제 뜻을 존중하겠다며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를 놓아준다고 하며 했던 말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보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널 가졌는데
그래도 책임져 주려고 하는 내 뜻을 짓밟았다며 네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 하는 그런 팔자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툭 내뱉고 떠나는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깊게 깨달았네요. 그 후에 친엄마라고도 부르기 싫은 그 여자는 저를 괴롭혀 지옥에 떨어질 게 두려웠는지 하늘에 용서를 빌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노라며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다더라고요. 그것도 73세라는 나이에 말이에요. 저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이, 친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사이, 둘 다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거죠. 참 인생 덧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지내자며 설득하기 위해 몇 차례 찾아오면서 제 주변 사람들과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친엄마가 시모였을 때 제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모르니 그저 친엄마를 용서하라고, 그래도 부모 아니냐며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것을 모르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이제라도 용서하고 잘 지내면 저도 친엄마도 모두 결과적으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 용서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도 없었겠죠. 자신이 처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외면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해는 하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악역인 친엄마와 외할머니를 마음에 담고 싶지 않아요. 지금껏 부모 없이 혼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 동안 부모가 있다고 해도 제게는 없는 것만 못해요. 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 누구는 다 큰 자녀들을 자랑할 때이고 또 누군가는 손주를 보고 행복한 가족을 완성시킨 나이죠. 하지만 저는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 가득 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아닌 남을 위해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죠. 그런데 남은 생을 그 여자를 챙기며 함께 시간을 더 보내라니, 그렇게 된다면 이번 저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죽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힘들어도 그것조차 제게는 또 다른 행복으로 남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만끽하며 세월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롯이 혼자가 된 이 생활이 제게 너무도 값지고 행복해요. 여태 제 손에 돈이라곤 다른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 봐야 하는 장 보는 값이 끝이었는데 매월 월급이라는 것이 찍히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걸 테지만 저는 이 사소한 것조차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핸드폰을 통해 이렇게 사연을 듣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제게는 모든 게 다 새로울 따름이에요.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 가 처음으로 제게 멋진 가방을 제가 번 돈으로 선물도 했어요. 그리고 늘 허름한 작업복에 장화가 제 옷이었는데 지금은 예쁘고 세련된 옷도 입어보고 뾰족 구두도 신어보았죠. 참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거울에 비춘 제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이런 굴곡 없이 평범하게 살았다면 더 일찍 알게 되었을 평범한 일상이었을 텐데 제게는 너무도 소중하네요. 그리고 큰 신우에게 딱 한 번이지만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한 상대가 신우라는 것을 알고 날이 섰지만 금방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오만방자하던 신우가 그간 자신이 제게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사과를 했거든요. 거기다 앞으로의 제 삶을 응원한다더군요.
여자 혼자 사회에 뛰어드는 것이 그 전과는 또 다른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엄마만큼 미워하지는 않아서였을까요? 그 응원 몇 마디에 신기하게도 힘이 나더라고요. 신우의 이야기를 통해 둘째 신우와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둘째 신우는 농사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어 한참 일에 푹 빠져있고 전 남편은 안타깝게도 장애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친엄마도 절로 들어간 데다 신우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어 챙겨주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참 지독히도 미웠던 사람들인데 왠지 모를 안도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주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하는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니까요. 친엄마와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확실히 남인가 봅니다. 저는 엄마가 절에 들어가고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따스한 햇살 같은 것인지 깨닫게 해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처음 다가왔을 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엄청 경계했었는데 그런 저의 모든 모습까지도 품어주더군요. 살면서 처음인 게 너무도 많아 얼마나 어리버리했는 줄 몰라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네요. 모든 사람은 제 짝을 만나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나 봐요. 환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네요. 사람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도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현재 좋은 분들과 연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욱 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딱 저를 위해 있는 말처럼 제 마음에 꼭 드는 속담인데요. 고생이라고 표현하기엔 흘려보낸 세월이 너무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보았기에 소소한 행복도 큰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저는 제 삶의 오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욱 빛나는 삶을 그려갈 겁니다. 많은 애청자분께서 제 사연을 듣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